미술사에는 그림이 뛰어나지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알려질 만한 포인트가 없어서 사장된 화가가 많습니다. 반면 책으로 화가의 스토리가 브랜딩되면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두 명의 화가가 있어요. 책으로 떴다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는 무명 화가로 살았고 무명 화가로 죽었습니다. 고흐가 죽고 6개월 후 그의 동생이자 헌신적인 후원자인 테오까지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들 형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들의 가족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죽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어요. 요한나는 남편 테오가 떠나 허전한 빈집에 고흐의 그림과 편지가 가득 남겨져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요한나는 곧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고흐의 유산을 가지고 네덜란드로 옮겨가서 하숙집을 열어요. 그리고 고흐의 작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며 8년여 동안 20여 회의 전시회 출품해 고흐의 인지도를 조금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반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출판한 거죠. 이 책을 통해 고흐의 불행하고 광기 어린 인생과 예술관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굴곡진 삶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재 스토리에 맞아 고흐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경로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책으로 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폴 고갱입니다. 죽음은 고흐가 고갱보다 극적이지만 삶 자체는 고갱이 고흐보다 조금 더 극적이에요. 고흐는 따지고 보면 동생한테 얹혀 살며 10여 년 동안 알바 한 번 안 하고 그림만 그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갱은 가족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는데 그림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과 강제로 결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죽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파리에 놀러왔던 영국 작가가 고갱의 드라마틱하고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작가는 불운과 불행으로 점철된 고갱의 스토리에 매혹돼 나중에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타히티 섬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갱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소설을 구성하죠. 그 소설이 바로 달과 유펜스입니다. 달과 유펜스가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은 달과 유펜스의 주인공인 찰스 스트링랜드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고갱이 사후의 명성을 얻게 된 계기입니다. 달과 유펜스는 주인공이자 관찰자인 내가 찰스 스트링랜드의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때 스트링랜드는 런던에서 증권 중개인으로 일하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연락이 와서 어떤 일을 부탁받습니다. 파리로 가출해버린 가장 스트링랜드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설득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작가는 파리로 향합니다. 이때만 해도 모두 스트링랜드가 젊은 여자에 빠져 파리로 사랑의 높이를 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링랜드를 만나고 보니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 한 푼 없이 파리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스트링랜드에게 집이란 자신의 꿈이고 이상인 그림의 정반대 지점에 놓인 현실이었으니까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5년 후쯤 작가는 파리에서 살게 되는데 스트링랜드의 이야기를 다시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친구 통속화가 스트로브를 통해서인데요. 스트로브는 스트링랜드를 천재로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링랜드는 한때 주식 중개인으로 평범한 삶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그야말로 예술만 아는 가난한 화가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나 고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일상적인 도덕 따위의 개념은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스트로브는 스트링랜드와 알고 지내던 중 그가 병이 나자 억지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를 간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트로브의 아내 블란치가 스트링랜드에게 빠져버립니다. 스트링랜드는 그녀를 부추기지도 말리지도 않고 한동안 그녀를 그림의 모델로 쓰다가 흥미가 닿아자 그냥 냉대하죠.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후 스트링랜드는 파리를 떠나 마르세유에서 노숙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타히티 섬으로 향합니다. 타히티에 정착한 스트링랜드는 아타라는 원주민 처녀와 살림을 차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병에 걸려 고통받고 오두막의 벽과 천장에 불멸의 명작을 그린 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명작은 태워버리라는 스트링랜드의 유언에 따라 결국 불타버립니다.
그 후 그의 남은 그림들은 천재의 작품으로 알려지며 엄청난 고가로 팔리게 되고 사람들은 찰스 스트링랜드의 예술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과 유펜스는 한 증권중개인이 안락한 현실을 버리고 예술적 충동에 사로잡혀 예술가가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랜드가 증권중개인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린 건 40세 때입니다. 당연히 당신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스트링랜드의 대답은 나는 그려야 해요 였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려야 한다는 욕구에 강하게 사로잡혔던 거죠. 이 책의 제목에는 많은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다른 이상적이고 예술적인 세계. 6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유통되던 가장 낮은 화폐 단위로 현실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왜 하필 6펜스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당시 영국 화폐 단위는 육진법을 기본으로 해 6펜스가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제목의 은유를 풀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상과 현실, 그림과 생활, 뭐 이 정도의 뜻입니다. 앞서 말했듯 화가 스트링랜드의 모델은 고갱입니다. 증권 중개인을 하다가 35살에 증권시장이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잃자 화가가 된 폴 고갱의 삶을 기반으로 했어요. 하지만 스트링랜드가 자의적으로 화가가 된 데 반해 고갱은 반쯤은 타의적으로 화가가 되었습니다. 고갱의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곁을 떠났고 고갱은 그림을 그리며 마르세유에서 자벽부 생활을 하다가 타히티로 떠납니다. 그 사이에 고우와 공동으로 작업도 했습니다. 고갱은 타히티에서 매독과 심장질환에 시달리다가 55세에 심장마비로 죽는데 이 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진 고갱의 여러 작품이 창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스트링랜드가 조금 더 자의적이고 예술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인물 모두 늦은 나이에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는 공통점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작으로 대작을 그렸다는 겁니다. 달과 유펜스에서 스트링랜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살던 오두막에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이 작품을 본 사람은 스트링랜드의 죽음을 진단한 의사와 그의 젊은 원주민 아내밖에 없었어요. 유언에 따라 그 그림은 불타버렸으니까요. 고갱 역시 마지막 작품으로 대작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에서 개최한 전시전의 실패로 끝나고 자신의 병세는 깊어져만 가고 사랑하는 딸은 죽고 타히티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트링랜드의 유작이 말로만 전해진 것과 달리 고갱의 유작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고갱의 대표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로 남아있습니다.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오른쪽에선 아기가 태어나고 있고 가운데엔 청년이 과일을 따고 있으며 가장 왼쪽에는 늙은 여인이 있습니다. 탄생, 삶, 죽음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 타히티의 원시적인 분위기와 여러 상징들이 녹아있는 작품이죠. 고갱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에 대해 지금까지 그렸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능가하거나 비슷한 작품은 그릴 수 없다고 믿네. 나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열정을 쏟아 최악의 조건에서 고통받으며 정열을 불태워 이 작품을 그렸어. 라고 밝혔습니다. 고갱은 35세까지 직업과 가정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천지예술가의 불행한 삶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예술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의 맛을 동시에 본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화가로서 어려운 여정을 계속 걸어가던 고갱은 결국 타히티까지 가게 됩니다. 서양 문명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순수한 원시자연의 미를 추구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타히티에서의 작업 결과를 들고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지만 이 야심찬 전시회는 실패로 귀결이 되었어요. 그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이 결과에 그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돈도 없었죠. 가족들마저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결국 고갱은 파리에서 깊은 좌절감만 얻고 쫓기듯 타히티로 돌아옵니다. 이 좌절감은 곧 우울증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고갱은 죽을 결심을 하고 유언 대신 유작을 남기기로 합니다. 바로 그의 대표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며 그린 작품이고 절규하며 세상에 건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유작으로 기획된 것이지만 유작은 아니었어요. 이 작품을 완성하고 고갱은 자살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면서 그 후 6년을 더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이야말로 실제 마지막 작품보다 인생의 더 마지막 순간에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갱이 유서처럼 그린 그림이니까요. 고갱은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사실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태어난 순간 우리에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모두 죽는다는 것 정도입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그려져 있는 다양한 그림, 상징들을 통해서 고갱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적어도 그는 인생은 고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 과를 따는 청년은 성경에 나온 선악과를 따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를 획득하는 순간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고갱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생각한 인생의 여정은 그의 여정일 뿐이니까요. 우리 각자에겐 각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점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니만치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은 옳지 않은 길이라는 식의 단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갱의 삶을 되새기며 생각해 볼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고갱의 대답은 그의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울림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현실에 나와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죠. 여러분은 고갱이 목숨을 걸고 답했던 저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가지고 계신가요?